예, 수업 계속하겠습니다. 조직이 구성되고 의사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의사결정 권한을 선생님이 쥐고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왜? 리더십을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학생들을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죠. 바로 의사결정 권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지도성에 있어서는 기존의 연구들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과거의 지도성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들이 있었냐면 주로 전기나 자서전 이런 것들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선천적인 특성이 뭐냐, 타고난 특성이 뭐냐, 무엇 때문에 이런 지도성을 발휘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들이 있었죠. 자기가 밝혀놓은 자서전 내지는 전기 안에 이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였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런 것들이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냐면, 어떤 한계점을 갖고 있냐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링컨은 정직, 처칠은 뭐 해가지고 사람마다 일관성도 없고 누구한테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반대의 특질을 가지고 지도성의 원인을 삼기도 하고 일관성이 없고 공통의 특성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러한 그 사람들이 지도성의 발휘가 된 원인은 이런 겁니다라고 했던 것들은 타고난 특성이 많아요. 즉 사람들마다 타고난 특성이 다르다 보니 그것들이 어떤 관리적으로 뭔가 변화를 주시는 의미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인성을 중시하는 거, 그 다음에 업무를 중시하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그냥 개별 연구로 끝나고 그냥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특성론을 갖고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1950년대부터 나타난 게 뭐냐면, 과연 뛰어난 지도자들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 그 행위들은 우리가 보면 그 행위들은 따라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지도자와 비효과적인 지도자들의 행위를 비교를 해서 어떤 행위가 지도성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비교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레빈이 했던 연구가 권위주의적 리더십, 민주적 리더십, 방임형 리더십이라는 그런 지도성의 행위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눠본 거. 리커트가 얘기하는 직무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지, 종업원 개인의 인간을 중요하게 했는지를 보는 거, 헬핀이 했던 과업의 구조를 중시했는지 인간에 대한 배려를 중시했는지로 이루어졌던 연구들이 주로 행위론 관점에서의 연구로 이어졌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러한 행위를 하면 동일한 좋은 성과가 날 것이다라는 거였는데요. 실제 해보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걸맞는 행위를 해야지 상황에 따라서 지도성의 유형이 달라져야 되더라라는 얘기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즉 1970년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지 않습니까? 1950년대는 1945년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행동과학이 지배하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1970년대 와서 보니까 상황이 다르면 동일한 행위를 했어도 지도성의 효과가 전혀 판이하게 다르더라라는 얘기를 밝혀낸 거고, 이렇게 상황에 따른 지도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이 피들러입니다. 즉 관계가 호의적일 때, 관계가 중간적일 때, 관계가 비호의적일 때는 과연 관리의 중점을 어떻게 둬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레딘이 효과적인 지도성을 발휘하기 위한 상황들에 따른 얘기를 처음 한 거죠. 가장 상황적 지도성 이론으로서 유명한 것은 허쉬 앤 블랜차드의 상황적 지도성 이론이죠. 즉 처한 상황에 따라서 지도성의 발휘 유형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처음 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상황적 지도성 이론이고요. 이제는 하나의 개별 상황적 지도성 이론의 개별 내용들을 더욱더 심도 깊게 연구를 해서 뉴 리더십론, 즉 지도성이 인간 개인 내지는 교사라는 리더로서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조직 구성원 전체를 활용해서 발성시킬 수 있는 지도성이 발휘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개념이 바로 뉴 리더십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다 이 뉴 리더십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뉴 리더십론 안에는 변혁적, 분산적, 문화적, 초량, 도덕적, 감성 지도성 이런 유형들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것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론 관점에서 봤을 때는 권위형, 민주형, 방위형으로 레빈의 리피트 화이트의 지도성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측면으로 나눈다라고 보면 의견을 수용해 주느냐, 거부하느냐, 자유를 강조하느냐, 타유를 강조하느냐, 학생들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냐, 아니면 시켜서 하는 거냐, 학생들 의견을 받아들여 주는 거냐, 안 받아들여 주는 거냐. 안 받아들여 주면서 시키는 형태는 바로 권위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전형적인 지시형 교사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반면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것들을 기대하는 형은 민주형 지도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권위형도 아니고 민주형도 아닌 애매한 형태, 학생들을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면서 학생들이 의견 제시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형태는 방위형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박치는 거죠. 그런 형태였을 때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났느냐? 권위형의 경우는 지도자가 단독 결정을 하는 거고요. 민주형의 경우는 집단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고, 방위형은 결정이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효과를 봤더니 권위형의 경우는 양적인 성취에 있어서는 탁월하더라는 거죠. 민주형보다도 오히려 높아요. 방위형은 내박쳐놓고 교사도 신경을 안 쓰는 거기 때문에 가장 양적 성과는 나지 않습니다. 즉 반평균 높이는 거, 이런 것들은 권위형이 좋다는 거죠. 반면 동기나 독창성을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은 민주형만 추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적인 행동이나 불만, 불복종하거나 의존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들은 권위형이 가장 그런 형태를 취하는 거죠. 왜? 지시에 따라서 시키는 것만 따라서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반소속 구성원인 학생들 입장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거는 민주형, 권위형, 방위형 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성취만 따진다면 권위형이 있지만 나머지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라면 민주형이 가장 탁월한 모습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도성의 유형을 행위 유형으로 나눠 본 거고요. 리커트의 경우는 과연 지도자가, 즉 선생님이 직무 중심, 학업을 중심으로 하는 거였죠. 종업원 중심, 바로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업원 중심의 지도성을 발휘할 때가 오히려 생산성이 높더라. 바꿔서 얘기하면 학업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학생을 위하는 교사일 때가 오히려 학업의 학급의 성과는 더 높더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종업원 중심은 전형적인 민주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직무 중심은 전제형, 바로 여기 권위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빈의 연구와 리커트는 약간 상충되는 면이 있죠. 양적 성취는 권위형이 높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의 성과는 종합 성과를 얘기하기 때문에 바로 민주형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직무 중심이냐 종업 중심이냐라는 부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정교하게 만든 사람이 헬핀이에요. 헬핀의 경우는 어떻게 구분했냐면 직무의 구조성,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배려로 나눈 거죠. 과업의 구조를 강조하는 경우와 구성원의
대한 배려를 강조하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요. 블레이크와 마우턴의 경우는 이런 그 직무 중심인 거를 갖다가 생산에 관심을 갖느냐 아니냐로 구분했고요. 인간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과 인간에 관심을 갖느냐 아니냐로 구분했죠. 나중에 나올 허쉬 앤 블랜차드에서는 바로 이런 직무 중심을 과업 중심이라고 이해를 했고요. 배려성을 관계 중심이다. 인간 관계 중심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은 맥락으로 놓고 높은 경우, 낮은 경우, 높은 경우, 낮은 경우로 나눠서 그 지도성의 유형들을 나눠봤죠. 헬핀의 경우는 과업에 대한 그 구조성이 높고 인간에 대한 배려를 잘 할 때는 가장 효과적인 지도성을 발휘를 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 과업에 대한 관심은 적고 인간에 대한 배려가 높은 거는 인화형, 즉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지도성을 발휘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반면 과업에 대한 구조성, 즉 과업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면서 인간에 대한 관심을 적게 하는 경우는 과업 중심의 지도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과업에 대한 관심도 적고 인간에 대한 관심도 적게 하는 것들은 효율적이지 못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헬핀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블레이크와 머튼의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고저 사이에 중간을 뒀던 거죠. 고저 사이에 중간을 뒀어요. 그래서 과업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면서 인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들을 팀 단위로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유형이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과업에 대해서는 관심은 적고 인간관계가 주 목적인 경우는 컨트리 클럽형이라는 거죠. 즉 컨트리 클럽은 골프를 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서로의 상호간의 인간관계를 유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트리 클럽형이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과업에 대한 관심은 높고 생산에 대한 관심은 높으면서 인간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을 과업형이라고 동일하게 봤습니다. 반면 과업에 대해서 관심은 낮으면서 인간에 대한 관심형도 낮은 거는 내박치는 형태니까 방위명 바로 무리기력형이라고 봤던 거죠. 이렇게 본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업도 중간이고 관심도 인간에 대한 관심도 중간인 형태를 중도형이라고 봤고 조직의 효과성 도모에 중요하다라는 거죠. 즉 밸런스 유지를 잘했다라고 보는 것이 그 중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핀과 블레이크 머튼의 관점은 조금 더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허쉬 앤 블랜차드의 경우는 더 달라집니다. 왜 과업에 관심을 갖겠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즉 과업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인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경우에는 설득을 통해서 과업을 달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지도를 하는 형태의 지도성을 발휘를 하는 거고, 과업에 대한 관심은 많으면서 인간에 대한 배려를 덜 하는 경우는 지시형 하는 형태에서 이끌어 나가는 형태의 지도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과업에 대한 관심은 낮으면서 인간에 대한 관심을 높이 갖고 있는 경우는 그런 지도성을 발휘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했을 거고, 지원형 지도성, 바로 참여를 강조하는 참여형 지도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라고 상황을 이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동일한 결과에 대해서 놓고 이 그 지도성의 유형을 달리 설명했다는 면에서 달리 그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관심은 낮고 과업에 대한 관심도 낮을 때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내버려둬도 알아서 잘 하기 때문에 그랬을 거고, 이때는 위임형이라는 거죠. 관여를 않고 내버려 두는 게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그 허쉬 앤 블랜차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 중심이냐 관계 중심이냐라는 걸로 나눠서 살펴봤을 때 이러한 그 과정을 거쳐서 허쉬 앤 블랜차드의 경우는 각각의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른 지도성의 유형을 발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합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넨바움과 슈미트의 지도성 연구를 보면 효과의 요인을 지도자의 특성과 집단 특성, 상황, 장기적 목표와 전략에 따라서 이게 각각 달라진다라고 봤고요. 그러한 지도성의 유형으로 해서 지시형, 여기 지시형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설득형,
여기 지도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타진형이 이제 지도자가 문제를 인식하고 잠정 해결책을 도모하는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 반면, 협의형의 경우는 같이 따져보고 같이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원에 영향 기회를 제공하는 거니까 것이고요. 협력형의 경우는 지도자가 구성원에서 논의 참여를 하는 거니까 바로 지원형의 참여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협의형은 구성원의 영향 지도자 문제, 정보 제시하고 집단 대책 후 지도자가 선택을 하는 형태니까 약간 어중간한 형태가 되겠죠. 바로 중도형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지도성의 발휘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가 가장 최근에 나타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학교 현장에 갔어요. 학교 현장에 가서 처음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좋을 수가 없죠. 학생들도 경계를 하고 있을 거고, 과연 우리 담임선생님이 어떨지 모르는 상태니까 당분간은 좀 과업 중심으로 뭔가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즉, 피들러 입장에서는 과업이 처한 그 학교에서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지도성을 발휘하는 게 달라져야 되겠더라. 그러면 좋다. 조직 구성원과 지도자가 호의적인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비호의적인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냐라고 나눠서 보는 거죠. 봤더니 호의적인 상황의 경우라면 인간관계가 좋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더 개선한다고 해서 과업의 생산성이 더 좋아질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의적인 상황이면 과업을 강조하라는 거예요. 비호의적인 상황이면 인간관계를 좋게 가져갈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노력을 해본들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호의적이거나 아주 비호의적일 때는 오히려 과업을 강조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들러는. 반면 애매한 경우 중간관계일 때는 그때는 생산성을 높이려면 일단 인간관계를 높이는 게 생산성을 인간관계를 높인 다음에 과업을 강조하는 게 더욱더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애매한 상황, 중간일 때는 과업보다는 관계 중심으로 해서 친밀도를 높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특이한 점은 기존의 이러한 이론들이 그냥 직무를 중심으로 한다,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한다라는 어떤 개념적인 틀로만 이해를 했다면 피들러는 이런 그 척도를 제시를 했다는 거죠. 무슨 척도로? 지도자가 가장 싫어하는 동료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들을 가지고 쟀다는 거죠. 즉 조직 구성원들한테 지도자 어때요? 라고 물어봤더니 좋아요 라고 했으면 관계 중심이고 별로예요 라고 보면 비호의적이고 라는 것들을 구분해내는 척도를 만들었다는 게 어떤 그 의미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레딘의 경우는 3차원 지도성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즉 헬핀의 경우는 과업도 높고 과업은 높고 관계가 낮은 경우에는 과업을 중심으로 하는 과업형이라고 봤던 거죠. 과업형이라고 헬핀이 봤다라면 그거를 레딘은 과업에 헌신을 하는 헌신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헌신형 상황, 즉 과업도에 대해서는 강조가 되고 관계는 좀 소원한 형태일 때는 군주가 교사가 지도자가 헌신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 솔선수범하는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솔선수범하는 선한 구주, 세종대왕 같은 경우가 가장 효과적인 지도성을 발휘를 하더라. 오히려 자기는 안 하면서 시키기만 하는 독재자일 때는 오히려 헌신형의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면 과업에 있어서는 관계가 과업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게 높은 상황일 때는 바로 통합형 지도성을 발휘하고 있는 형태이죠. 과업도 강조하고
관계도 강조하는 형태죠. 이런 때는 경영자의 모습, 바로 그 경영자의 모습, 관리자의 모습을 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냥 이거는 이대로 이대로 해서 타협을 한번 해보고 하는 타협하는 형태였을 때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효율적이지 못한 지도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업에 있어서는 중요도가 낮고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경우에는 바로 관계형 지도성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때는 과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개발자가 접근하듯이, 개발자들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선교사나 선동자처럼 잘해보자,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관계를 나쁘게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업에 대해서도 낮고 관계도 낮은 경우는 분리형 지도성을 발휘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행정관료처럼 규정과 규칙에 따른 업무 처리를 딱딱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오히려 그냥 내박쳐 두고 도망가는 형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박치는 형태는 효율적이지 못한 지도성을 발휘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허쉬 앤 블랜차드에 와서는 그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지도성을 발휘해야 되는지를 더욱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 바로 구성원이고, 구성원이라는 것들은 조직 구성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학생이 되겠죠. 교사의 지도성이 어떤 지도성이 필요하냐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겁니다. 학생이 처한 상황 1이라는 것은 학생이 학습 능력이 낮고 학습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낮은 상황이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공부해보겠다는 의지가 없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는 상황, 그때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명령을 내려서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고 지시를 함으로 인해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오는 형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시형 지도성을 발휘를 해야 되고, 이때 그에 따라서 교사는 과업을 강조하고 학생들과 교사의 거리는 적정선을 유지하는 형태, 일정 거리를 두는 형태를 하는 지시형 지도성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학생들이 능력은 아직 낮아요. 하지만 선생님을 따라서 뭔가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학습 동기 자체가는 높은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의 비전 제시를 정확하게 해서 설득을 하고 지도를 해나가는 지도형 지도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이때는 과업도 중요하게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과의 관계도 높게, 친밀감을 높여나가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형 지도성에서 그 다음 상황은 지도형 지도성으로 이행해 오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생들이 학습 능력은 높은데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는 별로 없는 경우, 즉 학습을 하고자 하는 열의는 별로 없는 경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선생님 입장에서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바로 참여를 시키는 참여형, 바로 지원형 지도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과업은 할 수 있는 능력은 높기 때문에 과업에 대해서는 강조할 필요가,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높기 때문에 학습을 강조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학습 능력에 대해서는 그냥 관심을 적게 가져가고, 대신 학생들과의 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동기부여를 시키는 것들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여형, 바로 지원형 지도성을 발휘하는 것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습 능력도 높고 동기도 높은 경우죠. 고3 대입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시키지 않아도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는 괜히 알짱알짱 되면
학생 공부하는 시간만 방해를 하죠. 그래서 위임을 하는 겁니다. 위임형 지도성을 발휘를 하는 거예요. 즉 지켜는 보고 있대, 파악은 하고 있대,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 굳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부분은 위임형과 방임형은 다릅니다. 위임형이라는 것들은 방임형과 그럼 어떻게 다른 거냐? 방임형은 우리가 레빈에서 얘기했던 이 방임형이죠. 성과가 가장 낮은 방임형이죠. 방임형과 위임형은 어떻게 다르냐? 방임형은 학급 안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모르고 그냥 내박쳐두는 상태가 방임형입니다. 반면 학급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고 어떻게 굴러가고 이거를 빠삭하게 아는 상태에서 안다는 사실도 드러내지 않고 그냥 보고 지켜보고 있는 상태, 이런 경우가 위임형이기 때문에 방임형은 관리를 않는 것이고 위임형은 철두철미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참견을 하지 않는 형태로 구분을 해서 보시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허쉬앤볼레차드의 상황적 지도성을 이해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층 면접에서 나왔던 사례를 하나를 설명을 드리면 이 허쉬앤볼렌차드의 직접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직접 나왔던 문제는 그런 겁니다. 우리 도가 산간 도서 벽지가 많고 이런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 학생들의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학습 동기발도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이러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라는 게 심층 면접의 질문이었어요. 딱 학습 능력이 낮고 동기가 낮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즉답형으로 답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학습 능력과 학습 동기가 낮은 학생들의 경우는 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지시를 통해서 학업에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과업을 강조하고 대신 적정선에서의 거리를 두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러면 50점짜리 문제 답이 됩니다. 왜? 자, 1년을 가르치는데 애들의 담임을 맡아서 가는데 1년 내내 학습 능력이 낮고 학습 동기가 낮으면 관리가 아무것도 안 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어떤 답이 더 바람직한 답이었냐라고 본다면 최초에 학습 능력과 학습 동기가 낮을 때는 학생들에게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학습을 유도하는 지시형 지도성을 발휘를 해서 학업을 강조하고 상대적으로 소원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시형 지도성을 발휘하다 보면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학습 능력은 아직 여전히 낮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학습 동기가 올라올 수 있는데 이렇게 학습 능력은 낮으면서 학습 동기가 올라오는 상황이 되면 설득을 통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는 지도형 지도성을 발휘를 하고 학업도 강조를 하고 학생들과의 친밀감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 능력도 올라오게 되면 학습 능력도 높고 학습 동기 유발도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선생님이 학업에 대해서건 학생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적정한 거리를 두고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형 지도성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답인 거죠. 모범 답안인 거죠. 왜? 1년의 변화를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건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지도성을 옮겨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바람직한 모습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도성 발휘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허쉬앤볼렌차드는 그래서 나왔었죠. 이미
논술에서도 나왔었고 심층 면접에서도 나왔었습니다. 2014년 정시에 나왔었네요. 이것이 바로 교사와 지도자로서의 교사와 지도 대상인 학생들 간의 관계하에서 이루어지는 교사가 발휘할 지도성에 대한 이야기이고, 상황적 지도성이 그런 상황별로 지도성을 달리 가져가는 방안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적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게 더 나아가게 되면 이런 다른 형태의 지도성 이론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지도성이 발휘되는 원인들을 봤더니 지도자의 행위와 지도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받아들이는 지각이 달라지더라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그 지도성의 효과가 달라지더라라는 게 바로 하우스가 행로 모포모형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지도자의 어떠한 행위들이 영향을 주느냐? 명료화, 성취지향, 지원적, 가치중심적, 참여적인 행동을 할 때 학생들은 유인과 바로 기대, 배려, 피드백이라는 보상이 되겠고요. 성과에 대한 기대, 보상에 대한 기대를 통해서 지도성이 효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직무 만족, 바로 학업에 대한 만족, 동기 유발, 학습 동기 유발, 그 다음에 학업 성취와 같은 효과로 나타나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처한 상황에 따라서 지도자의 행위가 달라져야 되는데, 교사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들은 바로 구성원, 바로 학생이 되겠고요. 학교라는 환경, 이 두 가지의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하우스의 행로 목표 모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시적, 지원적, 참여적, 성취지향 지도성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교사 하나에만 의존하는 지도성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뚜렷하죠. 결국 집단 전체가 지도성이 발휘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교사 입장에서는 지도성이 발휘되는 시스템을 학급 안에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교사에 의존하는 지도성이라면 교사가 아파서 내지는 전군 가버리면 그 지도성은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착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스템화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도성 유형들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지도성이 있느냐? 바로 바스가 얘기한 변혁적 지도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분산적 지도성, 문화적 지도성, 초령 지도성, 도덕적 지도성, 감성 지도성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변혁 지도성은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적 지도성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사에 의존하는 지도성. 그 교사가의 의존이 되는 지도성의 핵심은 뭐냐? 구성원의 목표, 신점의 변화를 통해서 결속을 시킴으로 인해서 합의된 결과로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즉 추구하는 바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초합리성을 추구하는 거죠. 바로 카이사르와 같은 리더로서의 지도성을 발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선생님이 카이사르처럼 행동한다고 얘기를 하면 카이사르처럼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비전을 제시를 해야 돼요. 너희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된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였을 때 따라오죠. 비전을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사람마다 비전이 다르죠. 그래서 공통된 비전을 끌어온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개인의 가치 신념에 기초를 하게 되고요. 지도자가 이런 비전을 끌어내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선생님 입장에서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구성원의 능력과 잠재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설득력을 갖추셔야 되기 때문에 만만한 건 아닙니다. 결국 선생님이 변혁적 지도성, 카리스마적 지도성을 발휘를 하려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산적 지도성의 경우는 선생님 하나에 의존하는 지도성이라기보다는 학급 내에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어요. 그런 리더들을 통해서 지도성을 발휘하게 만들고, 오피니언 리더들이 능동적인 참여와 공조를 통해서 학급 전체가 잘 이끌어져 나가도록 할 수 있는 지도성이 바로 분산적 지도성이죠. 선생님이 어째라 저째라 하는 게 아닙니다. 리더들을 통해서 리더들의 생각이 학생들에게 스며들도록 하는 방식이 바로 분산적 지도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반장 내지는 어떤 빅마우스라고 얘기를 하죠. 학급 내 입김이 센 아이들을 설득을 잘 하셔가지고 학급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그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들이 바로 분산적 지도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네트워크와 상황 변화의 상호작용을 충실히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많은 의견들을 듣고 반영을 해주셔야지 상향적 참여와 포용적 지도성을 발휘를 하셔야 됩니다. 변혁적 지도성이 지시형에 가깝다면 분산적은 참여형에 더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피니언 리더들의 생각을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죠. 문화적 지도성이라는 것들은 각 학교마다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서지오 버니가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교과를 내지는 구호를 제창하고, 우리 땡땡이는 바른 생활을 합니다. 우리 땡땡이는 학업에 충실합니다와 같은 세뇌 교육을 거쳤던 것들이 바로 문화적 지도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의미 추구, 욕구 만족으로 주인의식을 갖는 거죠. 즉 그 학교를 졸업했으면 그 학교에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학교 문화를 형성해서 학교 조직의 수월성을 제고하는 것이고요. 이런 문화적 지도성은 각급 학교마다 안 쓰는 학교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형태가 문화적 지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월형 지도성의 경우는 학생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제하고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도록 유도하는 지도성이 그 초월형 지도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도덕적 지도성하고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자, 도덕적 지도성이라는 것들은 도덕성, 자율성 확보로 스스로가 자기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즉 학업에 있어서 스스로가 자기의 학업 상태를 파악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관리하는 형태의 지도성이 도덕적 지도성이라고 볼 수 있고, 반면 초월형 지도성은 학업만이 목표가 아닌 경우가 있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당연히 학업일 거고요. 반면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연예인을 목표로 하는 애들이라면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자기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초월형 지도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도덕적 지도성은 학업이라는 조직의 공동 목표를 향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감독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지도성으로서, 이런 변혁적 지도성이 학생 개개인에게 전체 퍼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궁극적인 방향이 도덕적 지도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즉 선생님이 비전을 제시하고 카리스마를 통해서 나를 따르라 해서 따라오게 되면, 이게 안착이 되고 나면 선생님이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죠. 자, 이제 너희 스스로가 이렇게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을 다 갖추었으니 스스로가 스스로 삶을 감독하는 관리자가 되어라 라는 형태를 통해서 도덕적 지도성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인간이죠, 학생들도.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인간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히 그 논리적인 설득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있죠. 결국 교사가 학생들의 마음을 열고 비집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감성을 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성 지도성은 사회적인 기술 개발을 응용해서 타인에게 건설적인 노력을 발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즉 학생이 학업성 지혜를 잘할 수 있도록,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성적인 기술들을 적용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그런 겁니다. 여고에 가서 보시면 과거에는 엑소였는데 이번에는 BTS더라고요. BTS의 팬인 여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나이도 많으신 선생님들이 뭐 BTS가 뭘 그렇게 대단히 좋아서 그렇게 열심히 BTS를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감성 지도성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과도하게 빠지지 않고 학업은 나름대로 그러한 상황 하에서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감성적인 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지도성이 바로 감성 지도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도성을 발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허쉬 앤 블랜차드의 상황적 지도성을 가지고 학습 능력과 학습 동기가 낮은 학생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지도성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답변들을 얘기를 했었죠. 뉴 리더십론에 의해서도 동일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학생들과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낮고 학습 동기 유발이 안 된다면 제가 변혁적 지도성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비전과 비전을 제시하고 임무를 인식시켜서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을 접할 때 학교에 오피니언 리더들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감성을 터치함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의 지배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갈 거고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습 능력과 학습 동기가 유발되게 되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감독할 수 있는 도덕적 지도성의 발휘체계로 옮겨가서 위임을 해도 학생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감독하도록 스스로가 스스로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와 같은 경우도 바람직한 답변이 되는 겁니다. 상황 변화를 가정을 했고 상황 변화의 하나의 그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을 통해서 변혁적 지도성을 발휘하여 궁극적으로는 도덕적 지도성으로 이행해 나가겠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러한 변혁적 지도성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분산적 지도성이나 감성 지도성을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변혁적 지도성을 살펴보죠. 변혁적 지도성은 바스가 얘기를 주로 했었어요. 조직 변화와 혁신을 중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의 트레이드오프에 있는 관계를 흐트러서 깨서 초합리성을 지향하는 거죠. 상황적 지도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겁니다. 뭘 어쩌면 어떻게 되고 뭘 어쩌면 어떻게 되고 하는 관계를 틀어서 궁극적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지도성이 변혁적 지도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변혁적 지도성의 관심은 당연히 고차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거죠. 구성원의 고차적인 리더가 되고자 하는 욕구, 바로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을 시켜주는 거고 도덕 수준을 향상시켜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관리자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스는 이러한 것들의 핵심 요소로서 이상적, 완전한 영감의 동기와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경우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친 부하들을 돌보기 위해서 진영을 돌아다녔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개별적인 배려를 했고요. 영감을 동기화를 했고 지적 자극을 했습니다. 즉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비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전투를 따라왔고 열심히 싸울 수 있었고 다친 사람들을 개별적인 배려를 했기 때문에 그 변혁적 지도성이 발휘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스의 핵심 요소는 이런 요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혁적 지도성과 우리가 대별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거리적 지도성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네가 이런 걸 해주면 난 이런 걸 해줄게.
기업에서 가장 흔히 쓰는 거래 방식의 지도성이 되겠죠. 당신이 조직 관리를 잘하니 승진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전형적인 거래적 지도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의 권위의 원천을 생각해 보면 거래적 지도성의 원천은 바로 합법적인 지위예요. 이 사람을 합법적으로 승진을 시켰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합법적 지위에 의한 거고요. 바로 교사가 됐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합법적인 지위를 획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성 발휘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은 거래적 지도성 발휘가 된다고요. 이걸 뛰어넘는 번역적 지도성은 지도자의 도덕성에 기초한 카리스마적 권위예요. 교사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번역적 지도성은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교사가 놀겠다고 생각하면 번역적 지도성은 나올 수가 없어요. 구성원의 동기부여하는 방식을 봤을 때 거래적 지도성은 과업 보상과 이윤이니까 그냥 칭찬에 불과해요. 칭찬에 불과하고 상벌에 불과합니다. 반면 번역적 지도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일단 교사로서 비전과 높은 가치를 제시를 하고 그 가치가 구성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인정을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그 학생들에 대한 진정한 애정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이런 번역적 지도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너희들은 내 미치야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바로 거래적 지도성밖에 안 되는 거죠. 정말 그 손가락으로, 아픈 손가락으로 대하는 것, 진정한 관심들이 중요하고요. 조직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을 솔선수범을 하셔야 됩니다. 주된 관심으로 본다면 거래적 지도성은 과업 달성해요. 반평균 올려, 성적 올려, 이거밖에 없는 거죠. 반면 번역적 지도성일 때는 조직의 가치, 구성원의 능력 개발, 구성원의 신념, 가치, 욕구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즉 각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너는 네가 이런 면을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면이 있어 라고 봐주고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고 그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잡아나갈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비전들이 학급의 공통 비전인 학업성취 극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게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요구 능력은 거래적 지도성은 합리적 사고만 할 줄 알면 돼요. 논리적 사고만 하면 돼. 너 했어? 그래 줄게. 너 했어? 그래 너 칭찬 줄게. 뭐 이런 식이 되겠고요. 번역적 지도성의 경우는 학생들의 이면을 볼 수 있는 통찰력, 학생들의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자신감, 그거와 함께 헌실적인 노력, 정열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애석하게도 임용되신 선생님들의 80%가 3년 안에 절망을 하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말씀드렸냐면 절망하지 않은 20%의 선생님이 3년 안에 절망하지 않은 20% 선생님이 현역적 지도성을 발휘해서 학교를 지켜나가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신적 노력과 정열적인 자세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시간의 경향성으로 봤을 때 거래적 지도성은 단기 현실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시험 잘 보는 거, 기말고사 때 시험 잘 보는 거 같은 거를 바라보는 단기 현실지향적인데 번역적 지도성의 경우는 장기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죠. 학업 성취를 통해서 대학교를 어떻게 갈 것인지, 인생의 항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원천적인 관심과 기대를 해주는 것이 번역적 지도성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속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사소통에 있어서 거래 지도성은 수직적이거나 하향적입니다. 뭐 이거 해! 하면 칭찬한다. 하면 상장 준다. 하면 안 하면 벌 준다와 같은 수직적 하향적인데 번역적 지도성에서는 다방향적입니다. 하위 상달도 하고 상위 하달도 하는 다방향적 의사소통을 하고요. 동료 간의 의사소통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후좌우를 다 하는 다방향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번역적 지도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분산적 지도성의 경우는 참여, 민주적, 공유적 지도성이죠. 그래서 선생님 하나에 의존하는 지도성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한 명에게 지도하는 기대는 지도성보다는 다수의 지도성이 발휘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지도자의 지도성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참여를 시키는 지도성이 되겠습니다. 즉 대부분의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 물었고 합의된 의견들을 많이 따라가요. 왜? 분산적 지도성을 발휘하거든요. 미래에 대한 완벽한 비전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일 텐데 대부분의 경우가 어떻게 일방적인 지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산적 지도성을 발휘한 체계로 많이 가요. 교사 입장에서 본다면 반장, 부반장, 그 다음에 학교 안에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영향력 행사를 통해서 지도성을 발휘해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계는 하향 접근으로 지도성 이양과 분산을 강요하게 된다는 거고요. 지도성 집중의 분산으로 조직 내 권력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즉 이런 거죠. 반장에 대해서 위임하는 권한이 있고 오피니언 리더들의 위임하는 권한이 같이 잘 작동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반장과 오피니언 리더의 생각이 달라요. 충돌이 생겨요. 그러면 풍비박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불복종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의 한계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구성원에 대한 새로운 정부 접근과 수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이런 분산적 지도성으로 자꾸 나가는 추세를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특히 이제 고등학교쯤 되면 이미 학생들의 머리는 성인하고 차이가 없고 시키는 대로 하는 애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핵심 요소는 다수의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거고 구성원들도 지도자의 영향력을 행사를 해야 돼요. 즉 의견 수렴을 많이 받아오도록 시키셔야 됩니다. 상황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죠. 대개는 학교에서는 3인의 지도자가 필요한데요. 교장, 교감, 진로상담교사가 학생 하나에 대해서 이런 지도를 하는 형태를 갖고 있죠. 그거를 교실 내로 들어오게 되면 반장, 부반장, 그 다음에 이제 오피니언 리더 이런 형태들이 같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런 것들이 하위 상달, 상위 하달을 통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지도성이 발휘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분산적 지도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성 지도성 일행의 역량으로서 개인 역량으로는 필요한 부분이 있고 사회적 역량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자기를 인식을 해야 돼요. 자기 관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갖추고 있을 때 개인 역량으로서의 감성 지도성을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 역량으로서 사회를 인식하고 관계를 관리하는 거죠. 인간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때 이런 감성 지도성을 발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감성 지도성을 발휘하고 싶으신 선생님들은 바로 개인 역량과 사회적 역량으로서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고 자기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과의 위계를 파악을 해서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간의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관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BTS에 대해서 같이 좋아하고 하는 것들을 하는 거죠. 사회적 역량을 갖춰 나가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추시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도성은 공짜로 떨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지도성에 발휘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지도성을 대용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는 경우가 있죠. 바로
구성원의 태도, 지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지도성의 대용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구성원에 있어서는 바로 능력, 훈련,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게 되고요. 과업에 있어서는 일상적이냐, 내재적인 만족을 주느냐, 과업에 따른 피드백을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과업의 지도성을 대용하기도 합니다. 과제 자체가 하고 싶어 하게 만든다는 거죠. 조직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지도성이 발휘될 수가 있는데요. 역할과 절차를 공식화하는 거죠. 반장의 역할, 그 다음에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구분하고 규정과 정책에 신축성을 두는 거고요. 행정과 구성 사이에 공간적인 거리를 낮추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즉,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들과 부대끼어야지만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지도해서 지도성을 발휘해야 된다는 면도 있지만 교장 선생님의 지도성을 따라줘야 된다라는 팔로워로서의 기술들도 필요해요. 지도자를 얼마나 잘 따르냐가 교장의 지도성 발휘가 얼마나 더 잘 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학교의 성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느냐를 좌우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팔로워의 유형에서 보면 독립적 비판적 사고를 하는 팔로워가 있고 그냥 의존적이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무비판적인 팔로워가 있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팔로워가 있고 시키는 것만 하는 수동적인 팔로워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독립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하면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선생님의 경우는 모범적인 선생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려운 일에도 높은 공헌을 할 수 있는 모범적인 선생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독립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의존적이죠. 그냥 교장 선생님이 시켰으니까 예 하면서 하는데 그거를 열심히 해요. 시키는 대로 지도를 수동적인 거죠. 이런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서 보면 계십니다. 독립적인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열심히 적극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난 동의 안 해 하면서 그냥 빠져나가서 그냥 하고 있는 선생님이 계시죠. 그런 경우는 소외된 선생님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총명하지만 냉수적이고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약하죠. 그래서 전근을 가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의존적이고 무비판적이면서 참여 않는다. 그럼 거의 왕따죠. 수능자죠. 시키는 최소한만 하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즉 바람직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되고 능동적으로 활동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생님 의견을 교장 선생님이 들어줘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열심히 한다? 그러면 일 시키기는 쉽죠. 시키는 대로인데 최소한의 요건만 갖춘다? 그러면 저 선생님은 이라는 생각을 갖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선생님 스스로가 능동적이고 그다음에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교장 선생님도 인간이거든요. 실수를 할 수 있고 놓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학교에서 발생되는 지도성의 유형을 보면 문화적 지도자, 교장 선생님들의 속성을 보면 문화적인 지도자가 있어요. 마치 성직자와 같이 학교의 가치, 신념, 관점을 통해서 학교의 정체성과 문화를 창출하시는 지도자죠. 우리 땡땡이는 이래야 됩니다 라는 문화적 지도성을 발휘하시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분들은 되게 상징적 지도자이신 경우가 있어요. 교육 목표, 교육의 비전, 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되게 상징적 지도자이신 경우가 많죠. 교육적인 지도자의 경우는 대개는 교육 전문가로서 교육 전문식 능력을 활용해서 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시는 교장 선생님들이시고요. 인간적인 지도자의 경우는 어떤 그 개인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인간적인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죠. 예를 들자면 그분은 교육에 대해서는 잘 관심이 없는데 대신
선생님들 중에서 누가 잘 알고 있고 누가 잘 못하고 있고를 잘 판단해서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꼽아낼 수 있는 사람, 바로 인간관계가 능통하신 교장 선생님이 바로 인간적인 지도자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지도자도 있는데요. 바로 마치 경영관리자처럼 사무, 업무 처리에 능통하고 그러한 것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기술적인 지도자라고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요. 이제 학교 경영으로 좀 들어가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